어때요? 할만해요? 막 벌써부터 한국사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한국사 없는 시험을 한번 찾아보자, 막 이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지금 아직 순한맛 버전이에요. 순한맛 버전. 주인공들만 다루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 곧 끝날 거고 이제 매운맛 버전 들어갈 거예요. 이래도 때는 정말 많이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순한 맛이라도 좀 제대로 여러분 지식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세요. 이게 되면은 매운맛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으로 너무 확실한 내 상식, 내 지식이 되면 지금 거의 이거 배울 때 노력 정도로 이제 이 왕들이랑 연결되는 다른 왕들을 갖다 연결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이제 순한 맛에서 배운 주인공 왕들도 우리한테 안 익숙해요. 이름도 그렇고 업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서 새로운 왕들을 갖다 연결시켜가는 작업이 정말 어렵고요. 아직은 안 했지만. 자, 일단은 이제 순한 맛 깔끔하게 이제 완성해보죠. 삼국지 이제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1부가 이제 요 포인트예요. 혼자 따로 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2부가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백제전성기, 고구려전성기, 신라전성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두 개 파트가 이제 7세기 전반, 후반에 가지고 있죠. 7세기 전반에는 신라가 주인공인데 신라가 되게 좀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요. 찌질한 모습. 그리고 이제 7세기 후반 가면 신라가 이 찌질한 모습을 갖다 극복을 하고 있죠. 삼국 통일을 갖다 달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될 거예요. 요 7세기 전반과 후반의 신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있죠. 요 두 개를 갖다 또 각각의 마디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요 두 개 마디가 이제 3부.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거. 신라가 삼국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일하는지 그 내용을 갖다 3부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7세기 전반에는 실제로 제 교재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주인공들은 색깔을 갖다 좀 색깔을 입혀놨어요. 맞죠?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한테 영향을 받는 애들은 투명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근데 요 7세기 전반에는 보면 셋 다 색깔을 입혀놨어요. 셋 다 색깔을 입혀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신라가 주인공이긴 한데 오히려 있죠. 신라보다도 백제라든지 고구려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되게 좀 찌질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시련을 겪고 주인공이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되게 멋진 모습 보여주죠. 7세기 전반의 신라가 그런 좀 찌질한 신라예요. 찌질한 신라. 그 시기에 신라 이제 3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기에 신라 이제 3명의 주인공 왕이 이제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이에요.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평범한 왕들이에요. 진짜 평범한. 탁월함이 없는 평범한 왕들이 3명이 7세기 전반에 등장하게 돼요. 앞서 이제 진흥왕 같은 탁월한 왕이랑은 확실히 비교가 돼요. 진흥왕 때는 있죠.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있죠. 대가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주변 민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 평범한 왕들은 있죠.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으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평왕. 그리고 이제 이 진평왕이 그 협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찌질한 두 가지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그 노선들이 선덕, 진덕이라는 게 있죠. 진평왕의 두 딸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딸, 얘는 조카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두 딸이라고 할게요. 두 딸들이 이제 이 노선들을 갖다 이어가서 드디어 살기 위한 길을 갖다 모색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조금 찌질하지만 이제 애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진평왕이 살아남기 위한 길을 갖다 두 가지 보여주는데 어떤 노선으로 갖다 보여주냐면 원강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 두 가지 노선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원강이라는 인물이 이 당대 아주 유명한 승려예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승려였어요. 이 원강이라는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오계라는 화랑들의 행동지침을 갖다 적어주게 돼요. 화랑도의 행동지침. 이 세속 5개 안에 5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있죠. 한 2개 정도는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좋아요. 그러니까 임전무태. 임전무태란 말은 있죠. 전쟁에 임하면 후퇴하지 말라. 네가 죽거나 아니면 적을 죽일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해요. 승려는 원래 살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승려가 이런 살벌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호국불교로 해석을 해요.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워낙 위태롭다 보니까 나라 지키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자기를 갖다 수행하고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승려들이 있죠. 나라가 워낙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호국불교죠.
그게 신라는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 호국불교, 불교를 갖다가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있죠. 걸사표, 걸사표. 걸자가 구걸하다 이런 뜻이요. 구걸하다. 사자는 군사할 때 사자예요. 군사를 구걸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갖다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보다 더 힘센 중국의 통일왕조가 이때 등장해요. 수나라라는 통일왕조. 그러면 수나라에 편지를 써가지고 있죠. 제발 고구려에 군사 좀 파견해 주세요. 고구려 좀 때려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평왕 때 원강은 있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냐면 하나는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두 번째는 있죠. 중국과 그 외교관계 있죠. 외교관계를 갖다 개선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갖다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외교 그리고 이제 호국불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시도했던 게 찌질한 진평왕. 진짜 평범한 왕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진평왕의 두 가지 생존 노선이 있죠. 선덕과 찐덕 두 여왕에게 영향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선덕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 선덕여왕은 일단 캐릭터가 신라 최초의 여왕, 그리고 이제 얘 별명이 문화재 여왕이에요. 문화재 여왕. 선덕여왕의 업적이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선덕여왕 때 유명한 문화재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게 문화재 여왕. 황룡사 구축목탑. 지금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국사를 공부 안 해본 학생이라면. 하지만 아주 유명한 문화재입니다. 신라 100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갖다 가장 대표하는 보물로서 평가받았던 목탑이에요. 요 황룡사 목탑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요 황룡사 목탑을 갖다 누가 만들었냐면 일명 웃기는 짜장이라는 구라쟁이가 있어요. 이 구라쟁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있죠. 동해 용왕이 자기 꿈에 나타났대요. 구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해 용왕이 짜장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 황룡이가 있는데 황룡사라는 사찰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 때 만들어졌어요. 요 황룡이가 황룡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룡이가 밤마다 잘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해서 막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황룡이가 잘 수 있는 구층에 거대한 목탑을 하나 지어달라 짜장 보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너네가 우리 황룡이가 잘 수 있는 집을 갖다 만들어준다면 내가 신라를 위해서 너네 신라 주변에 있는 9개 국가들이 신라의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게 해줄게 하면서 딜을 제시했고 있죠. 짜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는 겁니다. 짜장이라는 승려도 되게 유명해요. 짜장이 대국통이에요.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진흥왕 때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관리하면서 있죠. 유명한 승려들을 갖다 국통, 주통, 통이 중요해요. 통이. 국자, 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통, 주통하면서 신라에서 승려들을 갖다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대국통, 대자 수식어가 붙은 애는 없었는데 짜장만 대자가 붙어 있어요. 구라를 잘 쳐가지고, 이게 이제 짜장이라는 애가 이제 대국통이다. 짜장 캐릭터가 되게 이제 구라를 잘 치는 머리 큰 구라쟁이. 그래서 대갈통에서 대국통에서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고려는 있죠. 사자를 써요. 국사, 왕사. 고려의 사자와 신라의 통을 갖다 구별해야 되거든요. 구별할 때 이제 짜장 별명을 갖다 대갈통으로 잡아놓으면 있죠. 짜장이 대국통이었던 것도 기억할 수 있고 통자는 신라, 사자는 고려라는 것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라쟁이가 선덕여왕한테 구라를 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황룡사 구축목탑. 신라 1000년 동안 최고의 보물로 평가받는 목탑이요. 어마어마한 규모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30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건물로 목탑을 갖다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몽골 침입으로 나중에 고려 때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있죠. 분황사라는 나름 유명한 사찰. 그 다음에 또 첨성대는 여러분 다 알죠. 신라의 경주의 첨성대. 요것도 전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 3대 문화재가 전부 선덕여왕. 그래서 문화재 여왕이에요. 문화재 여왕. 그리고 선덕여왕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 얘기를 갖다 들어봤어요. 이게 선덕여왕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현명한 여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현명한 여왕한테 중국의 당태종이라는 황제가 있죠. 선물을 보냈어요. 무슨 선물을 보냈냐면 아주 아름다운 꽃의 그림이 담긴 있죠. 그림을 갖다 여러 폭 보내고 동시에 그 꽃의 씨앗을 같이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하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중국의 황제가 여왕님의 미모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아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본 선덕여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예쁘다고 칭찬하려고 요 그림을 갖다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시집 못 가고 있는 걸 놀리기 위해서 보냈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 폭의 꽃을 보냈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꽃에도 그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온 나비라든지 벌 같은 애 있죠. 이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향기 없는 꽃이다. 향기 없는 꽃이다. 내가 시집 못 가고 있으니까 당태종이 나를 놀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꽃을 갖다가 나중에 싹을 키워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인데 향기가 없는 꽃이었다. 선동여왕의 현명함, 지혜로움을 갖다가 이렇게 어필하는 옛날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선동여왕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선동여왕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있지 않습니까? 사찰을 하나 지어요. 선동여왕이 은근 뒤끝이 있습니다. 그 사찰 이름이 뭐냐면 분황사예요. 분황사. 분자가 향기 분자예요. 향기 분자. 황자가 황제의 황자예요. 나 향기 끝내준다면서 사찰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게 분황사예요. 분황사.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선동여왕이 당과의 외교 관계를 갖다 한번 잘 해봐서 이제 이 위기를 갖다가 신라가 협공받는 위기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됐던 거예요. 당나라 황제가 좀 냉담한이 있죠. 선동여왕을 갖다 놀리는 이런 이제 그림을 갖다 보냈던 거예요. 이게 당과의 관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고구려한테 한번 도움을 갖다 요청해요. 이때쯤 가면 백제가 엄청 세게 신라를 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고구려가 그 신라를 도와줬던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김춘추라는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인물이에요. 요 김춘추라는 인물이 고구려에 찾아가서 백제 좀 막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보여줘요. 근데 역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갇혀있다가 겨우겨우 도망옵니다. 김춘추가 고구려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고구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우리 한강 뺏어갔잖아. 그 한강을 되돌려주면 우리 돌려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김춘추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라가 왜 이 개고성을 하는데 그 한강이 탐나가지고 그거 욕심내다가 지금 이렇게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강은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고구려와의 교섭도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있죠. 활로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모색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용사 춘목탑 이거는 호국 불교의 또 흔적이거든요. 불교를 통해 가지고 이 국난을 극복해야겠다.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아직까지 길이 안 뚫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라의 큰 반란이 하나 일어납니다. 비단과 염종의 난. 신라 남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야, 여왕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 길을 갖다 제대로 뚫지, 살 길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이 왕이 된 거에 대해 반발하면서 애들이 이제 선동여왕 물러날 때쯤 반란을 갖다 한번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난을 진압하는 게 누구냐면 김 커플이에요. 김춘추와 김유신. 김춘추와 김유신이 사돈관계예요. 사돈관계. 요 둘이 아직까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와의 교섭 실패하면서 김춘추의 입지도 되게 약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동여왕 이후에 선동여왕이 다음 때 다시 친척 여동생한테 왕위를 갖다 물려주려고 할 때 남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김유신이 중심이 돼서 김춘추와 난을 진압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때 진덕여왕이라는 왕 때 있죠.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부각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덕여왕 때는 이제 대부분 김춘추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찐덕여왕의 캐릭터는 있죠. 찐덕 들러붙는 거예요. 찐덕 들러붙는 거예요. 진평왕이 호국불교랑 중국과의 관계 개선 두 가지 길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선동여왕은 둘 다 시도했는데 둘 다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찐덕여왕은 하나에 올인을 하는데 그게 성공하게 돼요. 중국에 대해 찐덕 들러붙는 친당정책, 적극적인 친당정책 이런 걸 펼쳐가지고 있죠. 드디어 나당 연합이 성사되게 되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와의 연합이 성사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7세기 후반에 있죠.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갖다 달성하는 게 신라예요. 찐덕여왕. 적극적인 진당정책 펼쳤고 그 결과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누구이다? 찐덕여왕이라기보다는 김춘추라는 인물이에요. 김춘추. 이 인물이 이제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 때 왕이 되는 모습까지도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연호사용 이것도 이제 친당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밖에 또 왕권을 일부 강화시키는데 아까 살짝 소개시켜드렸던 진흥왕 때 품주라는 왕명을 집행하는 기구 있다고 했죠. 그 기구가 이제 집사부로 끓여야 되는데 이 집사부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제도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등장할 겁니다. 왕명을 집행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가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역시 김춘추가 주도해서 있죠. 찐덕 여왕 때 설치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진짜 평범한 선진이 있죠. 진짜 평범한 두 명의 여왕. 얘들이 이제 찐동여왕 때 드디어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활로를 갖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국과의 나당 연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문 두 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을 갖다 달성하게 돼요. 첫 번째 왕이 무열왕 무인데 있죠. 얘는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김춘추 있죠. 김춘추예요.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달성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있죠.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한 수식어가 들어가 있죠. 최초의 진고랑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진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라의 법풍왕이 정비했다는 골품제라는 특이한 신분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골품제에 보면 왕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계층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고 얘들이 최상위 신분 계층이요. 그 밑에 이제 진골이라는 또 왕족이 있어요. 근데 성골이 더 높으니까 원래 성골이 왕위를 독점했어요. 근데 앞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평범한 선진이 나왔었죠. 여왕들이 갑자기 두 명이 툭 튀어나왔죠. 이유가 뭐였냐면 성골들이 지금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씨가 말라가면서 이제 남자는 왕이 될 성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왕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찐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여자도 왕이 될 만한 성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왕위 계승권을 가진 진골 있지 않습니까? 진골한테로 왕위 계승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 진골들은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요 진골들 중에서 나당연합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 다음 진골 최초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진골이 왕이 되는 시기를 중대라고 부르는데 요건 나중에 통일신라 갈 때 제가 신라의 시대구별법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직은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 이 태종 김춘추, 똘똘한 김춘추가 왕이 되고 나서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백제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권 강화 관련된 제도로는 사정부라는 게 있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어차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정부는 뭐냐면 관리들을 갖다 감찰하는 기구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면 공무원 내부 조직에 제일 재수없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감사원, 감사과 이런 애들이에요. 공무원을 감시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이렇게 경찰 이런 비슷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분기마다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연말에 감사를 하고 도감사도 있고 어쩌다 큰 사고 같은 거 나면 중앙에서도 감사원 내려오고 되게 좀 피곤하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신라 때 이제 사정부예요. 사정부 관리들을 갖다 감찰하는 기구.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 얘기했죠. 왕명을 집행하는 기구라고 했어요. 중시, 시중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집사부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부, 왕명을 집행하는 애들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모습도 김춘추가 보여주고요.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그 힘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또 나당 연합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은 있죠. 요 무열왕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있죠. 그 문무왕의 업적은 아주 뚜렷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있죠.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 이제 한반도에 당나라와 신라만 남거든요. 그러면 또 당나라랑 신라 둘이서 한반도를 누가 통치할 건가 놓고 있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또 당나라를 갖다 축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무왕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무열왕, 문무왕 요 둘이 이제 삼국 통일을 갖다 달성하는 거예요.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이제 달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은 누구냐면은 문무왕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런 관계예요. 신문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그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셋 다 7세기 후반이고 있죠. 셋 간의 연계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셋을 연결해서 암기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문, 하고 암기를 해두세요.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완벽한 엄친아 해가지고 이제 무문신 해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무왕도 일부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왕권 강화가 사정부 있지 않습니까? 사정부에서 연결이 돼요. 사정부가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라고 있어요. 이 감찰하는 기구에서 있죠. 외자가 붙으면 앞으로 지방을 뜻하는 수식어예요. 지방의 사정을 파견하는 거예요. 사정은 감찰관들이요. 요 관리하는 관리들을 갖다 감시하는 관리들을 갖다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무왕이 되게 좀 특이한 캐릭터를 몇 개 보여주는데 그 특이한 캐릭터가 있죠. 당문화 적극 수용해요. 되게 특이한 게 당나라랑 전쟁을 하면서도 당나라 문화를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해요. 이유가 뭐냐면 문무왕이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중국 문화가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문화가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중국 문화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성향이 강해요. 문무왕은 이미 통일 이후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일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귀족들과 진골 귀족들과 왕가의 경쟁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있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갖다 이제 도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문화 적극 수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중릉이라는 문무왕의 무덤이 또 되게 특이해요. 무덤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다에다 만들어요, 육지에다 만들어요? 육지에다 만들죠, 그러니까. 근데 문무왕은 특이하게 무덤을 갖다가 바다에다 만들었어요. 바다에다. 이유가 뭐냐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제의 절친인 신라 왜구들이, 백제란다. 일본의 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신라를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문무왕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도 빠졌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무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동해 용왕이 되어서 저 왜구들을 잡아줄 테니까 내 무덤을 동해에다 써달라 해서 특이하게 바다의 무덤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다에 관을 놓고 있죠. 큰 바위를 갖다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바위 이름이 대왕암이요. 그래서 수중릉이라고도 부르고 대왕암이라고도 부르는 특이한 무덤이 있죠. 무덤을 갖다가 가진 게 문무왕입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라의 문무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골 출신의 첫 왕인 무열왕의 아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무열왕이 진골 출신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그 아들. 그 다음에 당문화의 당문화 수입의 배타적이었다. X. 당문화가 왕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인 무열왕에 이어 고구려를 멸망 그리고 당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어때요? 맞죠? 고구려 멸망, 당나라 몰아내고. 그리고 보통 우리 삼국통일을 완성한 시점을 고구려 멸망 시점이 아니라 당을 몰아낸 시점을 삼국통일 완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국 신념으로 인하여 유언에 따라 화장하고 수중릉인 대항암을 만들었다. 요것도 이제 누구예요? 문무왕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수중릉 대항암. 그리고 문무왕은 지방 감찰을 위해서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사정부는 아빠가 만들었어요. 무열왕.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문무왕이 외사장을 파견했어요. 할아버지 무열왕, 그 다음에 아들 문무왕, 이런 사람들이 통일 직전에 이미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제도들을 갖다 많이 실시해 줬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이라는 왕이 신라 중대라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다 완비하는 모습을 갖다 우리 보게 될 거예요. 똑똑한 할아버지 아빠가 기반을 깔아주니까 그 기반 아래 신문왕이 이제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세 명은 커플입니다. 무, 문, 신 해가지고 세 명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삼국시대 있죠. 순한맛 버전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삼국시대 이제 주인공들이 있죠. 완성을 했어요. 요까지만 해도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요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신경을 쓰셔야지 여러분 지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매운맛 버전, 이 왕들에서 영향을 받는 다른 왕들 있지 않습니까? 요 지식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